인생은 예측 불허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된 상황에서 준비된 프로세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임기응변일지도 몰라요. 상대방의 기습을 극복하는 카이사르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세느강변에서 벨기에 부족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각자 영지로 돌아간 벨기에 부족을 하나씩 각계 전투를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부족인 네르비족을 향해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족은 일반적인 게르만 부족과 달리 기병보다는 보병을 중심으로 전투를 치룬다고 해요. 그리고 상인이 들어와서 포도주나 귀금속을 팔면 정신이 해이해진다 라고 여겨서 상인들의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와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스파르타는 2만 명의 정예 군대를 유지했는데 금욕을 중시하고 사치를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했을 수도 있어요. 네르비족도 스파이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로마 군단에서 이탈한 갈리아 부족을 통해서 로마 군단의 행군 방식을 확인했다고 해요. 보통은 한 개 군단이 가고 그 뒤에 군량미, 또 한 개 군단 군량미, 한 개 군단 군수품, 이런 식의 구조로 행군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네르비족은 기습 준비를 해요. 카이사르에게 8개 군단이 쪼개져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 군단이 들어왔을 때 기습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오면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네르비족이 유리하게 전개가 되겠죠. 여기에 네르비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어술도 한몫했다고 해요. 나무들을 우거지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시가 있는 넝쿨들을 이용해서 적이 쉽게 돌파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기병인 경우에 더더욱 유효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거진 넝쿨 뒤에 군인이 숨어 있게 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네르비족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특별한 야전사령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한 군단 군수품, 한 군단 군수품이 일반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이곳은 적진이고 이 지역은 늪도 많고요, 숲도 많아요. 군대 행렬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녀와 야수를 보신 분들이라면 벨이 밤에 달리던 숲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의 이 지역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에게 원래 짊어지던 군장을 군수품 이동부대에게 맡기고 언제든 전투할 수 있는 복장으로 행군을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 한 군단씩 갔을 때 기습을 받게 되면 방어에 불리하다는 게 너무 당연해서 주력 6개 군단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수품, 여기에 새로 뽑힌 2개 군단을 호위병을 세워서 이동을 시키는 행군 방식을 택해요. 카이사르의 군대는 36,000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물론 그 앞에는 기병들이 있습니다. 정찰병 역할도 하고 가벼운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해결도 수행합니다. 기병들이 네르비족이 숨어있는 넝쿨 근처까지 다가갔다고 합니다. 일부 네르비족의 기병대와 조우를 하고 가벼운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은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로마군은 늘 그러하듯 진지를 짓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거의 도시를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본, 쾰른, 로마의 군단 기지, 진지가 좀 더 견고해진 게 기지라고 보면 좋을 텐데 이러한 기지로부터 시작한 도시라고 해요. 완벽한 계획도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재도 가져와야 되고 성체도 쌓고 천막도 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도중에 군수품 부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걸 보고 넝쿨 뒤에 숨어있던 네르비족이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기병들과 경무장 보병은 아뜨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습이라고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 군단은 진지를 짓기 위한 재료를 가지러 갔던 군대도 있었고 짓고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빠르게 진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기습을 받으면 자기 소속 부대로 달려가는 것이 비효율일 수 있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초반을 보시게 되면 상륙작전 이후에 부대들이 중대 소대 단위로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 선임병들의 지휘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로마 군단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를 이끄는 선임병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공수부대들이 낙하한 다음에 윈터스 대위를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로마는 6개 군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르비족은 동맹부족과 합쳐서 10만이 좀 안 되는 숫자였던 듯해요. 하지만 로마도 36,0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쉽게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왼쪽부터 9군단, 10군단, 11군단, 8군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상대했던 부족은 네르비족의 동맹 부족들이었어요. 지형적으로 유리한 점까지 겹치면서 벨가이 부족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12군단과 7군단 쪽은 네르비족과 정면으로 붙고 있었어요. 네르비족이 강력했던 것도 있고 위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듯 해요. 그래서 12군단과 7군단은 밀리는 형국이 일어납니다. 사령관 카이사르는 이 모두를 한눈에 넣기에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보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카이사르는 자신이 호위병이라고 임명한 10군단과 같이 있었던 듯해요. 이쪽에서는 네르비족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단을 확인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2군단과 7군단이 거의 포위당하는 형국까지 가고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수많은 백인대장, 중대장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방패를 집어들고 같이 전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인대장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다,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사령관이 달려와서 함께 전투에 임하자 사기가 좀 올랐겠죠. 여기에 카이사르는 12군단이 너무 붙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간격을 벌리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7군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을 다시 갖추도록 하고 네르비족의 공격을 열심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워낙 한꺼번에 쏟아진 네르비족이었기 때문에 구축하고 있던 진지도 거의 네르비족에게 탈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군단과 함께 움직이던 노예들도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군수품 부대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지난 편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로마 군단 내에는 동맹국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리아 부족인 트레베리족 기병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네르비족과 제일 먼저 조우를 했고 제일 먼저 등을 보였던 부대예요. 이들이 도망치면서 로마군 진지가 네르비족에게 약탈당하는 모습도 보았고 군수품 부대 쪽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트레베리족 기병들은 갈리아 지역에 로마군이 네르비족에게 졌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이 이후 카이사르를 상당히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군수품 부대를 호위하고 있었던 2개 군단이 도착을 한 거죠. 이 군단과 10군단이 밀리고 있는 12군단, 7군단 그리고 진지를 회복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르비족이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만 명에 이르던 군인들 중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5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필사적인 항전을 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였던 거죠. 결국 네르비족의 여자들과 노약자, 아이들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노예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주변 부족들에게 네르비족이 무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얕보고 쳐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인지를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르비족을 돕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토아키족인데 카이사르의 고모부인 마리우스가 승리로 이끈 킴브리 전쟁의 주역 킴브리족이 라인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온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수비대로 남겨뒀었던 사람들의 후손이었다고 해요. 전투력은 상당히 됐던 듯 싶습니다. 네르비족이 로마 군단에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성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농성전을 준비하죠. 로마 군단은 다시 한번 공병으로 변신합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아투아키족은 소식을 듣지는 못했던 듯해요. 그렇게 큰 공성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 작은 몸집으로 끌고 오겠니 하는 디스전을 벌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 거죠. 영화 황산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터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디스하는 선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공성 무기를 만들고 이동시키는 모습을 본 아투아키족은 항복을 제의합니다. 카이사르는 무기를 버려라 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투아키족은 킴브리족이 남겨둔 수비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적은 수비대로 주변에 거친 게르만족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항상 자기 방어를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무장을 푼다는 것은 그들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그럴 순 없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카이사르는 늘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훌륭해서 봐주는 게 아니야. 내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말 들어. 협박인 거죠. 아투아키족은 무기를 내어놓습니다. 엄청난 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분의 1은 숨겨놨었다고 해요. 로마는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오라 하고 진지해서 밤을 보내도록 합니다. 카이사르는 성 안에서 군인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적어 놓아요. 일면 카이사르는 아투아키족의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밤에 남아있는 3분의 1의 무기를 가지고 로마군 진지를 야습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은 이를 물리쳐요. 아투아키족은 카이사르의 덫에 걸린 것이다. 로마의 특징, 첫 전투에서의 격렬한 저항은 무조건 용서를 하는 편이지만 약속을 어기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투아키족 53,000명은 모두 노예가 됩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2년차, 큰 전투도 1년차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 움직이는 속도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리아 원정기 2년차를 읽으시면 무협지를 읽는 느낌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고 전략 전술, 무기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갈리아 전쟁기 2년차도 꼭 한번 챙겨서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문학적으로 본다면 카이사르가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길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를 로마로 보내는 홍보 수단으로 썼다는 부분이 와 닿으실 겁니다. 카이사르가 첫 해 갈리아 중부를 해결을 하고 벨기에 지방에서 연달아 대승을 거두자 대서양 연안에 있었던 아직 카이사르가 직접 가지 않은 하지만 부장만 보냈던 지역의 부족들이 로마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라인강 건너편에 있었던 게르만 부족들도 카이사르에게 사절을 보내서 인지를 보낼 테니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제의를 건네오게 됩니다. 이렇게 2년차 갈리아 전쟁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소식을 적은 카이사르의 편지가 로마에 도착하자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15일 감사제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카이사르는 속주 총독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